26살에 저는 제 몸값이 담긴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3천만 원,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의 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3세. 한국에서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왜 저를 돈 주고 사셨나요?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 걸까?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6살이었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작은 양봉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빵집에서 일하셨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주 3회 투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국립병원은 설비가 낡아 투석 장치가 늘 부족했습니다. 예약을 해도 한두 달을 기다려야 했고 투석을 받는 날이면 어머니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봉 수입과 어머니의 빵집 월급, 제 교사 월급을 전부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갔고 투석을 받고 돌아오는 날이면 소파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작년 9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고통 속에 신음하셨고 얼굴은 샛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모시고 가자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1년을 버티기 힘들며 신장 이식을 받거나 최소한 최신 투석 장치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루마니아의 평범한 가정이 10년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집과 양봉장을 다 팔아도 절반조차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을 친척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저도 학교 동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사정도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촌 오빠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2주 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살던 이리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5년 전에 한국으로 국제 결혼을 갔다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가끔 고향에 돈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이리나 언니가 중개업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며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니 그것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국 남자의 품으로 가라니요. 어머니는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니. 내 병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 살고 싶단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새벽 4시쯤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3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이리나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는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남편은 다정하고 한국은 안전하며 의료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요. 중개업자의 연락처를 보내주며 한 가지만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바로 결정해. 망설이다간 기회를 놓칠 테니까. 2주 후 중개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인 남성 김태진 씨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43세,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요. 다만 무뚝뚝한 성격에 말주변이 없어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비디오 통화로 처음 만났을 때 태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인상이었고 말수는 정말 적었습니다. 중개업자가 통역을 하는 동안 그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애 감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저 가족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신 조건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태진 씨는 10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인쇄소와 집, 그리고 보험금을 물려받았다고요. 당시 받은 유산이 약 1억 원 정도였고 평생 독신으로 검소하게 살아왔기에 모아둔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연세가 많아 며느리가 필요하며 본인은 20년간 알뜰하게 살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금액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송금하겠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주 후,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나 자신을 팔고 있는 건가?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어머니.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진 씨로부터 송금 확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바로 부쿠레슈티 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이틀 뒤 최신 투석 장치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치료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비디오 통화로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꼭 행복해야 해. 미안하다. 계속 우셨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남자의 곁으로 팔려가는 딸. 그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태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죠.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비디오 통화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짐을 받아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내 남편이구나. 차로 1시간 남짓 달려 수원의 어느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이 열리자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태진 씨의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짧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태진 씨가 제 방을 안내해 주었는데 작은 침대와 옷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낡아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건 앞 건물의 벽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식사는 청국장 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었습니다. 청국장의 꼬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태진 씨가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폰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적응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숟갈만 간신히 넘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어라 말씀하셨지만 태진 씨는 통역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반찬 투정이 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자 어머니가 챙겨주신 루마니아 빵과 치즈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뭘까?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진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게도 걸레를 쥐어주며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듣자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화장실을 닦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이번엔 빨랫감을 가리키셨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아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버튼이 전부 한국어였습니다.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굽콘만 3번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무어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점심은 어제 남은 청국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직 그 냄새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한 숟갈 먹고 다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크게 한숨을 쉬며 밥그릇을 치우셨습니다. 오후에 저는 제 방에서 루마니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냐는 질문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면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딘가 목적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만 이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태진 씨가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사온 식빵과 크림빵이었습니다. 그는 번역기 앱을 켜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왔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이건 동정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태진 씨는 출근하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항상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면 같은 말을 더 크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2주차가 되던 날 태진 씨가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컸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던 마트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태진 씨는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제가 먹을 만한 음식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치즈 코너에 멈춰서서 번역기로 물었습니다. 루마니아 요리를 만들어 먹고 싶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만들어 먹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진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면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다른 외국인들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삼키고 낯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는 나아지고 있다는데 나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센터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한국어 공부냐고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태진 씨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방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대충 청소를 마치면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어머니에게 거짓말 전화를 하고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진 씨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앉자 그는 방 한구석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번역기를 켰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언제쯤 마를까요?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전날 저녁도 거의 먹지 못했는데 토할 것이 없었습니다. 헛구역질만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무어라 물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태진 씨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무언가 말했습니다. 태진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번역기를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임신 6주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진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니.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저녁을 평소보다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하면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합니다. 태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개원했고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청국장 냄새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주방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덧이라고 이해하시는 듯 했지만 때때로 혀를 차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그저 소화 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더니 피가 보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태진 씨를 깨웠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 나오셨습니다. 제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두 분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진 씨가 저를 업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따라오시며 계속 무어라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응급실은 10분 거리였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태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태진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곧바로 초음파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진 씨에게 무언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태진 씨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번역기를 켰습니다. 절박 유산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기 심장은 뛰고 있지만 출혈이 심해서 위험하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누워 있는데 태진 씨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만 가끔 들려왔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태진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응급실에 실려왔으니.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입원 4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맑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오셨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을까봐 끓여오셨다고 태진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직접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손주가 걱정되어서인지 저를 걱정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5일째 되던 밤 태진 씨가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번역기를 켰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진 씨와 복도로 나가 30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태진 씨도 큰 소리로 무언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태진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번역기 없이 한국어로 무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무척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출혈이 멈췄고 아기 심장 박동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틀만 더 입원하고 퇴원해도 좋지만 집에서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집 밖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진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해주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어떤 집안일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방에서 쉬어라.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식사도 제 방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극적인 김치 대신 맵지 않은 나물 반찬과 부드러운 음식들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태진 씨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방으로 들어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번역기로 한 문장씩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인쇄소에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점심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오는 길에 약국에서 영양제를 샀어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시며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건네주시며 빙그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이신 된장찌개와 제가 조물조물 무친 오이무침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태진 씨가 오이무침을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달라서 어색하고 서툴렀을 뿐이야. 그리고 태진 씨는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견딜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임신 6개월 차. 태진 씨가 드디어 저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센터는 수원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건물 2층 전체가 센터였습니다. 첫날 만난 상담 선생님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수업날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처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베트남에서 온 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좋아져요.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카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과, 배, 우유, 빵 하나씩 짚어가며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연습했습니다. 태진 씨가 퇴근하면 오늘 배운 단어들을 한국어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한국에서의 생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상품 이름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었고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조금씩 눈치껏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진 씨에게 무어라 말했습니다. 태진 씨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역기를 켰습니다. 쌍둥이라고 떴습니다. 아들 둘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세상에 하며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셨습니다. 전화를 들고 온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집에 손주가 둘이나 생겼다. 그것도 아들 쌍둥이요. 밤에는 특별히 갈비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불룩해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둘.
이 낯선 땅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곳이 정말 나의 진짜 집이 되는 걸까? 임신 8개월 차,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뭉치며 찢어질 듯 아파졌습니다. 조기 진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19를 부르셨습니다. 구급차는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재빠르게 처치했습니다.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고 입원했습니다. 태진 씨가 인쇄소에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가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수시로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기들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로 24시간 체크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열악한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집에서 온갖 요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잣죽, 호박죽, 소고기, 야채죽, 입맛이 없을 때도 술술 넘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병실에 앉아 제 손을 주무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정말 나를 가족으로 아껴주시는구나.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안방을 새로 싹 치워 놓으셨습니다. 쌍둥이용 아기 침대 2개와 베넷 저고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다 준비하셨는지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 9개월 차, 배가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벅찼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수십 번씩 깼습니다. 태진 씨는 제가 깰 때마다 일어나 물을 떠다 주고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마침내 양수가 터졌습니다. 태진 씨를 깨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진 씨가 곁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그의 손을 뼈가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3시간의 사투 끝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3kg,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10분 후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2.8kg, 조금 작았지만 건강했습니다. 의사가 두 핏덩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작고 경이로운 생명. 내가 낳은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난 내 아들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바라보는 태진 씨와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두 분 다 유리창에 얼굴을 찰싹 붙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셨고 태진 씨는 넋을 잃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가 모유 수유하는 법, 아기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을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후조리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퇴원할 때 보건소에 육아 지원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가물치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아기들을 도맡아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푹 잘 수 있도록 밤에도 아기들을 데리고 주무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보건소에 갔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는데 보건소 직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접종 일정표를 쥐어주며 다음 날짜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도 도와주었습니다. 매달 아이 한 명당 적지 않은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택배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기저귀가 떨어져서 태진 씨가 쿠팡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주문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해 있는 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루마니아보다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집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닥에서 절절 끓는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온돌 보일러라고 했습니다. 아기들을 바닥에 눕혀놓아도 등허리가 따뜻했습니다. 이게 한국식 난방이야. 최고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노래져서
마트로 다시 뛰어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파출소였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주워서 맡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단돈 100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지갑을 찾아오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미치도록 안전하고 정직한 나라구나. 밤에 아기 분유가 똑 떨어졌을 때도 편의점에 가려 밖을 나섰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루마니아였다면 강도를 당할까봐 절대 나가지 못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거리는 가로등이 환했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친절했고 집으로 걸어오는 골목길도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면 다 보답받는 곳이야. 열심히 살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첫 돌을 맞았습니다. 서준이와 도윤이. 태진 씨가 지어준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형답게 의젓했고 도윤이는 동생답게 애교가 많았습니다. 둘 다 제 눈을 닮아 크고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시며 하루 종일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제게도 한없이 다정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낯선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손주들을 낳아준 진짜 가족으로 대우해주고 계셨습니다. 결혼 1년 3개월째 다문화 센터의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루마니아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어보지 않겠냐고요. 전통 자수나 요리 등을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아직 서툰데 강사를 하다니요.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권유하셨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이 루마니아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라리사 씨가 문화 교류의 훌륭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태진 씨도 한번 해보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기들은 어쩌냐며 난색을 표하셨지만 이내 내가 볼 테니 다녀와라 하셨습니다. 첫 강좌 날은 너무나 긴장됐습니다. 한국인 1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전통 자수 기법을 시연했습니다. 꽃무늬를 수놓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버벅거렸지만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설명을 참 잘하네.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온전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센터에서 정식 시간 강사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강좌를 열고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인생 첫 한국에서의 월급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번 돈.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루마니아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었다며 아버지에게 자랑하셨죠. 아버지도 전화를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건강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투석도 잘 받고 있다고요. 결혼 1년 6개월째 되던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태진 씨의 서류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려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궁금해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인쇄소 수입, 생활비 지출, 카드 결제 내역.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매달 똑같은 날짜에 찍혀있는 해외 송금. 금액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번 달에도 있었고 그 저번 달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결혼한 첫 달부터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제 부모님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계속 돈을 보내고 있는 거지? 어머니의 치료비는
처음에 받은 3천만 원으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거액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을 계산해 보니 송금액 총합이 무려 3천만 원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동정인가? 불쌍한 외국인 아내의 친정을 도와주는 착한 남편 행세를 하고 싶은 건가? 계약대로 처음 3천만 원만 주면 됐잖아. 왜 묻지도 않고 계속 돈을 보내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느끼고 있던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순식간에 공허해졌습니다. 정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 그저 돈으로 사온 아내니까 계속 돈으로 입을 막고 보상하려는 건가? 저녁에 태진 씨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서서 신경질적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진 씨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하겠죠. 불쌍하니까, 동정하니까. 점점 태진 씨와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웃으면 억지로 마지못해 웃어주었습니다.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툭툭 잘라냈습니다. 태진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챘을 겁니다. 무언가 서운한 게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상하다는 듯 저를 살피셨습니다. 며느리가 요새 영뚱하다며 아들에게 귀띔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태진 씨가 번역기 앱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쳐냈습니다. 태진 씨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아이도 낳고 일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았습니다. 돈으로 팔려온 신부, 영원히 동정받는 가여운 외국인. 그것이 제 진짜 정체인 것만 같아 비참했습니다. 다음 주 루마니아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진 씨가 비행기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부모님을 뵈면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오시기 일주일 전부터 집 안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갖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손님방을 대청소하고 최고급 이불을 새로 사오셨습니다. 루마니아 요리를 해주겠다며 마트에서 낯선 식재료들도 잔뜩 사오셨습니다. 사돈을 맞이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큰일인 모양이었습니다. 태진 씨는 인쇄소 스케줄을 싹 비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2주 동안 아예 휴가를 냈습니다. 서울 관광 코스도 미리 빽빽하게 짜두었죠. 남산 서울타워, 경복궁, 명동, 한강, 보여드릴 곳이 너무 많다며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년 만에 뵙는 부모님,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계속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는지 묻고 싶었고 또 묻기 두려웠습니다. 공항에 가는 날 아침, 태진 씨가 각 잡힌 정장을 빼입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엔 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저도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입국장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목을 빼고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걸어 나오시는 모습.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였지만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뵈었던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죠. 하지만 지금 걸어오시는 어머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힘찼습니다. 살도 적당히 오르고 너무나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한 번도 아픈 적 없었던 사람처럼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왈칵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달려와서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루마니아어로 계속 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었다. 내 딸아, 보고 싶었어.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오셨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너무나 밝고 평온했습니다. 유모차 안에 쌍둥이를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태진 씨가 깍듯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태진 씨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감, 사, 합, 니, 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부모님은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끝없이 솟은 고층 아파트들, 넓게 뻗은 고속도로, 정연하게 흘러가는 차들. 아버지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한정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모둠전, 된장찌개. 어머니는 낯선 한국 음식을 연신 맛있다며 잘 드셨습니다. 식사 내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후에 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2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투석 치료를 아주 잘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져서 이제는 혼자 장도 보러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비싼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단다. 태진이가 알아봐줘서 거의 무료로 받고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이 아니라 태진 씨가 자기 돈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태진 씨와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두 분이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태진 씨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 부모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옆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딸아, 사실 내게 고백할 게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 지원이 아니야. 내 남편이 매달 돈을 보내주고 있었단다. 처음부터 계속 그랬어.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태진이가 투석 치료비만 보내준 게 아니야. 정기 검진비, 독한 약값까지 전부 감당해줬어. 한국의 신장 전문의와 화상 상담도 연결해줬고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의료기기도 후원받게 해줬단다. 그리고 태진이가 신신당부했어.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친정 걱정에 행여나 미안한 마음에 부담을 가질까봐 그냥 정부 지원을 받는 거라고 거짓말해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소리내어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라리사.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 진짜였어? 날 돈으로 산 게 미안해서 동정해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짐을 가질까봐 묵묵히 혼자 감당하면서 진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한 일이었다고?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라리사, 내 남편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 아무리 돈 주고 데려간 아내라지만 왜 이렇게까지 친정에 퍼주는 걸까 하고. 하지만 아니었어. 태진이는 진심으로 우리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오늘 내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다 알게 됐어. 태진이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너 몰래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대.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엔 잘 모시고 갔는지 확인하고 그 서툰 루마니아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를 비행기 태워 부른 것도 네가 요새 통기운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해서 걱정된다며 부른 거란다. 친정 부모님을 만나면 네가 다시 웃을 것 같아서 비행기표부터 체류비까지 전부 그 사람이 자기 비상금을 털어서 마련한 거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가, 그 다정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얼마나 차갑게 밀어내고 상처를 주었던가, 동정이라고, 돈으로 산 우월감이라고 매도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뼈를 깎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라리사, 넌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난 거야. 비록 시작은 돈 때문에 팔려가듯 했지만 태진이는 너를 온전한 아내로, 우리를 진짜 피부치 가족으로 대우하고 있어. 그걸 꼭 알아주렴.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남편을 향한 거대한 사랑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진 씨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최근 제 싸늘한 태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태진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진 씨가 기겁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오해했어요. 태진 씨가 당황한 얼굴로 번역기를 켰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몰래 본 이야기, 매달 돈을 보내는 걸 보고 나를 샀기 때문에 적선하는 동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못되게 굴었던 것을 몽땅 털어놓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태진 씨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양어깨를 잡아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휴대폰에 타자를 쳤습니다. 동정 아닙니다. 내 가족이니까요. 내 아내의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태진 씨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제 등을 투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내가 바보같이 숨겨서 그래요. 미안해요.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2년 동안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태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서울 관광을 나섰습니다. 태진 씨가 승합차를 빌려 운전했고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 쌍둥이 아들들, 그리고 저까지 대가족 7명이 꽉 차게 탔습니다. 차 안이 시끌벅적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제 오해가 풀린 뒤로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 간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전통 옷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복 대여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분홍빛 치마를, 아버지는 푸른 두루마기를 입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옷고름을 매주셨습니다. 두 분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고궁을 거닐며 태진 씨가 번역기를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살았던 궁궐입니다. 수백 년 된 역사적인 곳이죠.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루마니아에도 오래된 성이 많지만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니 놀랍다. 점심은 인사동에서 먹었습니다. 칼국수와 해물파전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바삭한 해물파전을 한 입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렇게 바삭하고 고소한 전은 처음 먹어봐 엄지를 번쩍 치켜 세우셨습니다. 오후에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때 부모님은 아이들처럼 창밖을 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끝이 없었습니다. 빼곡한 빌딩 숲,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웅장한 한강, 그리고 도시를 감싸고 있는 푸른 산들. 아버지가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살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는 처음 본다. 우리는 전망대에서 야경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붉은 노을이 깔리더니 이내 보석 같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들어오고 올림픽대로를 꽉 채운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황금빛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에도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별이 땅으로 쏟아져 내린 것 같아. 저녁은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먹었습니다.
거리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붐볐습니다. 화장품을 사는 외국인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태진 씨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녀도 치안이 괜찮은가? 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밤새 혼자 걸어다녀도 안전합니다. 부모님은 포장마차에서 갓 구운 붕어빵을 사드셨습니다. 뜨거운 팥 앙금을 후후 불어드시며 달고 맛있다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만으로 완벽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의 지하철을 꼭 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에 들어서자 그 엄청난 규모와 청결함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루마니아 지하철은 낡고 어두운데 여기는 꼭 백화점 같구나.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어 한강시민공원에도 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강변을 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탄다며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쌍둥이 서준이와 도윤이는 유모차에 태워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윤슬이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구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내 딸이 이런 훌륭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이 충격적일 만큼 뛰어나 루마니아에선 상상도 못할 수준이야. 며칠 뒤 병원 예약도 다 되어 있다고 하니 꿈만 같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루마니아의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으로 소금을 넣으라느니 불을 줄이라느니 하며 티키타카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주방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묘한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김치찌개 옆에 루마니아식 고기말이 사르말레가 놓였고 시어머니의 멸치볶음 옆에 친정어머니가 만든 루마니아식 치즈파이가 놓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대륙의 요리가 하나의 식탁 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부모님을 모시고 수원의 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태진 씨가 어머니의 종합정밀검진을 미리 예약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병원 문을 들어서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이 정도 정밀 검진을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예약 시간에 맞춰가자 간호사가 친절하게 전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대기실은 호텔처럼 쾌적했습니다. 15분 만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신장 전문의가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불과 2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진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처럼만 약 잘 드시고 관리하시면 앞으로 투석 횟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불과 2년 전 길어야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태진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루마니아어로 무언가 길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번역기 앱을 켜서 태진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과 내 아내의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태진 씨가 얼굴이 빨개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네. 세상 천지의 장모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사위는 없어. 자네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는 적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바다처럼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남자. 출국 전날 밤 시어머니가 루마니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바리바리 싸셨습니다. 참기름, 김, 홍삼, 그리고 정성껏 담근 매실청을 꼼꼼히 포장하셨습니다. 루마니아 가셔도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전해라. 친정어머니가 감사합니다 하며 시어머니의 두 손을 꼭 쥐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번역기를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이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를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리사는 정말 복덩이입니다. 저도 이제 라리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져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두 늙은 어머니가 서로를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심장은 같은 온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꿀 같은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 출국장 1번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서준이와 도윤이를 번갈아 안고 볼에 연신 뽀뽀를 하며 우셨습니다. 건강하게 쑥쑥 커라. 할머니가 돈 모아서 또 보러 올게. 아버지가 태진 씨와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늘 무덤덤하던 태진 씨의 눈가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금방 또 갈게요. 저도 이제 돈 버니까 다음엔 제가 비행기표 사서 루마니아로 갈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린 안 와도 돼. 네가 여기서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자주 오지 마. 그냥 여기서 아프지 말고 잘 살아. 부모님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멀어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까치발을 들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완전히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진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라리사가 두 분을 똑 닮아서 이렇게 심성이 곱구나. 저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진 씨도 부모님께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쫓기듯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청국장 냄새에 구역질을 하고 한국어 세탁기 버튼 앞에서 쩔쩔매며 울던 나, 돈에 팔려온 가여운 신부라고 자주 하던 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고 태진 씨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며 깐깐하던 시어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든든한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태를 묻은 나라, 내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준 나라, 내 남편이 숨쉬는 나라. 루마니아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한국은 비로소 완성된 나의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준이와 도윤이는 이제 7살이 되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며 한국어와 루마니아어를 완벽하게 섞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깍듯이 한국어로 말하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유창한 루마니아어로 제잘거립니다.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아이들이 그저 신통방방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역 평생학습센터의 정규직 강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오전에 출근하여 다문화 이해 교실과 루마니아어 강좌를 진행합니다. 수강생이 무려 30명을 넘습니다. 전통자수나 요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와 문화까지 폭넓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은 150만 원, 이제는 오롯이 제 힘으로 당당하게 버는 돈입니다. 게다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멘토 상담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갓 한국에 시집와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눈물 짓는 어린 외국인 신부들을 만나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역할입니다. 한 달에 2번 센터에 나가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제가 그 막막함과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태진 씨의 인쇄소는 크게 번창했습니다. 직원도 3명이나 늘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주문이 폭주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녁 8시 전에는 무조건 퇴근해서 아이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놀아줍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떠납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순을 넘기셨지만 아주 정정하십니다. 내 삶의 낙은 우리 손주들, 똥강아지들, 재롱 보는 거여라며 매일같이 동네방네 손주 자랑을 하십니다. 요즘은 제게 배우신 루마니아 요리도 뚝딱 잘 만드십니다. 김치찌개 옆에 시어머니표 루마니아 전통 치즈 파이가 놓이는 것은 이제 우리 집의 흔한 풍경입니다. 루마니아의 친정 부모님은 2년에 한 번씩 꼭 한국에 오십니다. 오실 때마다 한 달 정도 푹 머물다 가십니다. 기적처럼 어머니는 투석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수치에 가깝게 회복되어 이제는 혈압약 정도만 챙겨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도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다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양봉장을 운영하십니다. 3년 전 태진 씨가 양봉 설비를 싹 최신식으로 바꿔드렸거든요. 덕분에 최고급 꿀 생산량이 크게 늘어 루마니아 전역으로 납품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서준이 도윤이 장가 갈 때 보탤 돈 벌고 있다며 껄껄 웃으십니다. 지난주 다문화센터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막 시집온 24살의 어린 신부가 우울증이 심해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닐라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딱 3개월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닐라 씨의 앳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주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닐라 씨가 더듬거리는 한국어와 번역기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무섭고 매운 한국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고 남편은 말도 안 통하고 매일 이 좁은 방에서 울기만 해요. 한국에 온 걸 뼈저리게 후회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 이해해요. 저도 똑같았어요. 첫 1년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루마니아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닐라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도요? 거짓말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멋지고 완벽한 한국 사람처럼 보이시는데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고 낯선 문화에 스며드는 시간.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겉보기엔 목소리도 크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정이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툴러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어를 먼저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말이 통하면 오해의 90%가 사라져요. 센터에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사귀세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맞추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나라예요. 조금만 악착같이 버티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돈으로 팔려왔다는 자격지심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피를 나눈 가족이 식구가 되면 끝까지 책임지는 끈끈한 정이 있어요. 제 남편을 보세요. 처음엔 숨 막힐 듯 무뚝뚝했지만 그 침묵 뒤에서 제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이 나라는 당신에게 지옥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줄 든든한 기회의 땅이 될 거예요. 닐라 씨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캄캄하던 눈앞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짐 싸서 도망가려 했는데 한번 꽉 깨물고 버텨볼게요. 저는 제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언제든 숨이 막히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수원의 동네 언니가 되어줄게요. 상담을 마치고 센터 건물을 나섰습니다. 수원의 번화가,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공포였습니다.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들, 씩씩거리는 오토바이 소리, 꼬부랑거리는 한글 간판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기 코너를 돌면 나오는 붕어빵 아저씨는
단골이라며 팥을 듬뿍 넣어주시고 건너편 단골 카페 사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알아서 척척 내려주십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우리 외국인 며느리 싹싹한 것 좀 보소라며 늘 덤을 얹어주십니다. 이곳은 이제 완벽한 나의 동네, 나의 집입니다. 루마니아는 나를 낳아준 곳이지만 한국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 꿈을 활짝 피워준 곳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진 씨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퇴근길에 내가 사갈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당신이 좋아하는 청국장 어때요? 제가 맛있게 끓여놓을 테니 조심히 와요. 사랑해요. 집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7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느꼈던 그 처절한 절망감, 팔려온 신부라는 비참함, 그 모든 눈물겨운 시간들이 이제는 찬란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 저의 한국 생활은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니까요. 태진 씨를 만나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랑을 배웠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를 얻었으며 강단에 서는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꿈을 이뤘습니다. 한국은 제게 무한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동유럽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인정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당당한 자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왔다. 서준이와 도윤이가 다람쥐처럼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뒤이어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냐? 밖이 춥제? 얼른 손 씻고 와라. 뜨끈하게 전좀에 구워놨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잠시 후 거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퇴근한 태진 씨, 시어머니, 저, 그리고 쌍둥이 녀석들.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습니다. 바삭한 파전과 얼큰한 청국장, 그리고 제가 어제 담근 서툰 깍두기. 도윤이가 제게 묻습니다. 엄마,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야? 제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아주 예쁜 나라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너희들의 또 다른 고향이기도 하지. 서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그럼 한국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의 가장 완벽하고 소중한 진짜 집이란다. 식사를 마치고 태진 씨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수원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년 전 이 똑같은 야경을 보며 소리 죽여 오열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곁에 저보다 키가 훌쩍 큰 듬직한 남편이 서 있고 등 뒤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일은 다시 출근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태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라리사, 지금 행복해요?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기대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치도록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가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라리사가 내 삶에 와주어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반짝이는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따스한 침묵이, 이 평온함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처음엔 살기 위해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팔려오듯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제가 온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의 조국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나의 찬란한 꿈을 이루게 해준 마법 같은 나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행기에 올라 낯선 한국 땅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의 어린 신부들이 있다면 감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살천이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낯선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차가운 시선에 숨이 막힐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아주 조금만 약물고 견뎌보세요. 겉보기엔 무뚝뚝해도
속은 활화산처럼 뜨거운 한국 사람들의 그 정을 믿어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진심이 닿는 순간 이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당신만의 성곽이 될 것입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운명적인 가족이 생기고 노력한 만큼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이방인 아가씨도 해냈습니다. 당신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곳 한국에서 당신의 진짜 빛나는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거실에서 엄마, 아빠, 빨리 와서 퍼즐 맞춰줘 하는 아이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왁자지껄한 소란스러움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입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내일도 분명 가슴 벅차게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조국 한국에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실제 체험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꽃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우리들의 다문화 이야기,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